그래서 비계약적인 요소라고 하는 게 320페이지 보면 조금 더 읽겠습니다. 계약은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회적 기본을 지니 계약에 대한 비계약적 규제 덕분에 성립한다. 비계약적 규제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이미 확립된 일반적 규칙들을 특별한 사례에 맞춰 다양한 기능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런 규제라는 게. 그다음 둘째는 뭐냐면 계약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는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이러한 규제가 비계약적인 요소로서 사람들 사이에 계약을 유지시키고 그걸 계속 활동시키느냐? 이게 사회적인 기능과 조화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계약이라는 게 사회적인 가치를 갖지 못한다면 금방 계약은 파기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냐면 계약이 원래 목적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거나 계약 자체가 관련 기관의 규칙적인 개입을 흔들어놓거나 또는 계약이 정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이 바로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시키는 힘은 사회적인 정당성과 합의, 감정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23페이지간에 교환은 결코 교환은 계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해관계 교환 이게 계약이 아니고 서로 협력하는 조화 이게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소위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계약의 협력적인 조화를 이루어내는 역할을 국가가 해야 되고 이러한 형태의 모습을 어디서 봤냐면 중세의 직업 집단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분업사회에서의 유기적 연대가 필요하냐? 디르카임은 바로 직업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책의 이 초판 서문에 보면 직업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꽤 오랜 동안 꽤 깊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뭐냐면 중세 때의 직업 집단이라는 거는 동업종업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종류가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했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연대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서로 간에 어떤 조합이 이루어지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일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길드였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감정적인 유대감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끔 뭐라고 했냐면 뭐 모여서 축제도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일만이 아니고 어떤 감정적인 통제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독립의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대감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업의 결과라고 하는 건 독립적인 시체를 가지고 있었고 사회적인 도덕적 질서를 확립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세 때의 길들을 통해서 이 디르카임이 봤던 거예요. 바로 그거를 다시 오늘날의 산업사회에 부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시 부연한다면 유기적 사회라고 하는 사회는 과거와 같이 무슨 동질적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너 잘못했어? 너 범죄야. 야단을 치거나 법률을 주거나 또 이해관계를 통해서 너 우리의 이해관계니까 우리끼리 잘 모아봐. 이거 전형적인 전통사회 기계적인 유대라는 겁니다. 전혀 일도 다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공간도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연대를 하게 되느냐? 물론 제일 처음에는 서로가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죠. 서로 이해관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일정 정도 서로 유대적인 연결관계가 있다는 걸 느끼고 그것을 사람들이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180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죠.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도덕적인 질서가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추상적인 사고가 아니고 실제 생활에서 타인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건 맞아. 이게 뭐예요? 기계적인 연대, 물질적인 이해관계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상호 이해와 협력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호 협력과 협력의 정신이 없다면 사람들이 왜 이해관계를 통해서 서로 희생하려고 하냐는 겁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전쟁은 전쟁들의 의무와 장점이 있지만 전쟁의 열정을 느끼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지 않는가. 전쟁에 반응하는 본능은 평화가 만족시키는 본능에 못지않게 강력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휴전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것을 종식시킴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감정과 그런 협력의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감정적인 연대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왜 딜카임이 이 책을 썼습니까? 사회 분업론 쓰고 자살론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본적인
처방이자 대안이죠. 우리 사회가 기계적인 연대에서 새로운 사회로 갔으니 유기적 연대를 만들자. 자살론이 한 그 다음에 10년 뒤에 나왔어요. 거기서 뭐예요? 왜 사람들이 많이 죽느냐? 아노미 때문이다. 그러면 바로 끝났을 거라고. 어떻게 하면 유기적인 연대를 잘 만들어낼 거냐? 교육을 통해서다. 교육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나오냐면 이 책에 나와요. 왜 종교 얘기를 했을까? 종교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통합, 사회적인 이해관계를 통합할 수 있는 신성함이라는 겁니다. 듀르캄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신성함이에요. 르사크레. 신성함이라는 거예요. 신성함.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 계약 내가 지켜야 되는 일이야. 내가 노동자로서 뭔가 이 규제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 이런 신성함이 있어야 계약이 유지되고 그 신성함, 그 계약을 유지함으로써 내가 만약 그걸 깨면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1,000만 원 낼게. 나 그냥 막 도로법 어기고 막 그러잖아. 1,000만 원 낼게. 근데 그 1,000만 원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일 예를 들어 술 먹고 운전하다 걸리면 그 지탄, 사회적인 규제, 저거 인간도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신성함을 어겼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더 클 때 사람들은 작은 범죄도 저지르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듀르캄이 얘기하는 신성함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르사쿠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르사쿠레를 키워주는 게 뭐예요? 교육이고 종교인데 과거에는 교회가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종교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교육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이. 그래서 사실은 종교 이 책을 쓰고 그런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얘기를 굉장히 자세히 하고 이건 뭐냐면 원시 시대의 부족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 얘기를 하고 그 교육이 어떻게 기능이 되느냐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